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식사로도 훌륭한 맛있는 안주가 있는 와인바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올 수 없을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고 와인바는 지방의 대도시에 분점까지 내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 하나인데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혼자 잘 키우고 있네요. 이혼을 한 건 2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자꾸 속을 썩여 몇 달 전에 참다 못해 그 인간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이건 뭐 손님이 없는 건 둘째치고 장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지경이더군요. 남편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사장이 그러니 어떤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사람은 다 자기 한 대로 돌려받는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말았네요. 돈 받을 생각은 못하겠더라고요. 이혼 전 남편 놈은 저를 비웃으며 어디 다 망한 와인바 잘해봐라라는 식으로 떠넘겼어요. 그때는 진짜 잘 돼서 복수하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돼서 속 시원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전 남편을 조롱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굳게 쓰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요. 그럼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있기까지의 사연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30 중반에 결혼해서 남편과 4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이도 결혼하고 1년 후에 낳았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졌던 저와는 달리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좀 자유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돈가스 집으로 시작했다는데 그건 잘 되니까 탐내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돈을 받고 넘기고 그 후에 와인에 빠져서 와인샵을 냈다고 해요. 그게 잘 돼서 직접 와인을 수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도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가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무렵에는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일본식 술집하고 멕시코 음식점도 하고 있었어요. 와인바는 3개나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 워낙 고급스럽게도 했고 저한테는 평생 자기가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살게 해주겠다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말에 넘어간 것도 있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 모범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저에게 그 사람이 사는 세계가 반짝반짝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을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마음에 좀 더 편하게 잘 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보여줬던 화려할 것만 같은 사치스러운 삶은 완전히 신기루였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걸 알게 됐고요. 이건 남편뿐 아니라 시댁 전체가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건물주라도 되는 양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아주 큰 전통시장에 작은 점포 딸랑 2개 있고 그 상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정말 짱짱하게 돈 관리 잘하고 멋지게 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시댁은 이미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도 몇 달째 밀려 있었고 가게들도 전부 이리저리 대출을 받은 상태라 더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의 가게들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요.
일본식 술집에 유난히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뽑아낼 만큼의 수익이 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와인을 여기저기 공급해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기막혀한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라면 저도 이제 가족이니 힘이 되어주자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 가게 중 하나를 저더러 인수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마음에 안 드는 티 팍팍 냈었거든요. 물건 보는 안목이 낮다는 둥, 비싼 거 쓸 줄 모른다는 둥 하며 무시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뜸 저런 말을, 그것도 거드름을 피우며 명령조로 하니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더러 가게를 인수하라뇨.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서 못해요. 게다가 거기 일반 식당이잖아요. 저는 식당 일에 대해 잘 몰라요. 요새 이쪽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반 식당 말고 니들 입맛에 맞는 걸 하면 되잖아. 돈이야 대출 받으면 되는 거고. 너 회사 경력도 있고 신용도 나쁘지 않은데 대출 받는 게 뭐 어렵다고 그래?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그렇죠. 가게 인수인데 그 돈으로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먼저 대출을 받아봐.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내가 매달 네 가게 매출에서 얼마씩 받아가마. 그러면 딱 됐다.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야지. 너는 회사만 다녀서 그런 거니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니? 그래도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개발팀이라며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왜 저한테 가게를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 힘드시면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잖아요. 가게가 팔고 싶다고 바로바로 나가면 내가 이러겠냐? 너 시집 올 때도 변변한 혼수 제대로 못 해왔잖아. 이걸로 네가 내 마음 못 채운 거 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매달 용돈 생겨서 좋고 너는 우리 집에 꿀릴 거 없어서 좋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결혼하고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해온 혼수 때문에 계속 꽁에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이를 갖고 13주 정도 된 상태라서 몸도 힘들었고 상가 매입가도 제 능력에 조금 넘치는 거라 무리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렵게라도 인수하고 나니 내 것이라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가게는 주로 찌개 종류를 팔던 곳이라 음식 냄새가 꽤 지독하게 배어 있어서 저는 그 냄새를 싹 없애는 것부터 시작했죠. 시어머니 말대로 젊은 사람들도 전통시장에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저렴하지만 맛도 무난하고 먹을 만한 커피와 소소한 군것질거리를 아이템으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베이커리 개발 쪽이었기 때문에 평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적어놓고는 했는데 그걸 제 가게를 위해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매니저와 베이킹 담당도 뽑았고요. 저는 회사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이쪽 업계는 그래도 인맥이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 데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가게를 새 단장에서 오픈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산딸이 되었을 때부터는 대출금 갚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게 돼요. 제가 아이를 낳고 21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조리원에 있다가 잠시 친정에 가서 쉬기로 되어 있었죠. 그동안 가게는 매니저가 온전히 책임지고 봐주고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고 있었어요. 정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로 알려줬고요. 근데 제가 친정에 간 첫날 매니저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장님, 가게 시어머니한테 다시 넘기신 거 사실이에요? 오늘 오셔서 이제부터 자기 가게라고 하시던데요. 뭐? 어머니 나랑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게.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매니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뻔뻔하게 이러는 거였어요. 너 안 그래도 애 낳고 계속 가게도 못 나오고 있잖아. 앞으로 애 키우려면 당분간 꼼짝도 못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가게에 신경을 쓰겠어? 가게는 내가 다시 받아서 잘 운영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네가 그동안 애썼다. 이렇게 죽은 가게 살려놓는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그럼 제가 가게 샀던 돈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 많아요. 야, 너는 벌써부터 네 시엠이 등골 뽑아먹을 생각부터 하니? 지금 며느리가 시엠이 상대로 계산기 두드리겠다는 거야? 너 우리 태우가 돈 벌어서 죄다 갖다 주잖아. 그거 다 가져가면서 나한테 또 받겠다는 거냐? 어머니, 저 가게 공짜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대출금도 계속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사업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어머니도 아실 텐데요. 시끄럽다.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무튼 가게는 다시 내 명의로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부동산 사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마. 저는 그렇게 제 첫 가게라고 정을 주고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부어 겨우 클 수 있게 만든 가게를 도로 시어머니한테 빼앗겼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났지만 당장 조금만 배고파도 울기만 하는 갓난아기와 옆에서 제가 어디 아프기라도 할까봐 마음 졸이며 손자와 저를 돌보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 그냥 울기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시어머니가 했던 만행은 상처로 남았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아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남편들과 다를 것 없이 친정에도 자주 들렀고 아이도 예뻐해줬어요. 저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하기도 했고요. 저는 당시 육아휴직 상태여서 1년간 아기를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매장 중 하나를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육아휴직 쓰고 있는데 이렇게 관두면 회사에서 내 입장이 뭐가 돼. 그것만 문제인 거면 별 상관 없을걸. 내가 알아봤는데 육아휴직 중에 회사 관두는 여자들 꽤 있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게 있는데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그만둘 수는 없어.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매장 관리를 하라는 거야? 네가 우리 엄마 가게도 살려놨잖아. 그거 보니 너 자영업에도 꽤 재능 있다 싶더라고. 가만 보니 네가 요즘 사람들 원하는 게 뭔지도 잘 알고 말이야.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니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렇구나 싶어. 내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낫잖아.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어? 안 그래? 남편은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야 무조건 회사에 복직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오죽 믿을 사람이 없으면 나더러 매장을 맡아달라고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회사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육아휴직 기간을 채우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거에 남편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야,
넌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거절하냐? 솔직히 그럴 줄 몰랐다. 실망이야. 라더니 아이도 제대로 봐주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야근 때문에 아이를 저 대신 봐달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노는 줄 아느냐며 화부터 냈고요. 부부관계도 점점 나빠지는 데다가 언제까지고 친정 부모님한테 신세를 질 수 없어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복직하고 3달도 못 다니고 말이죠.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내가 아는 일본식 술집 있잖아. 그것 좀 네가 어떻게 해봐. 나 거기서 자꾸 적자 나서 미칠 것 같아. 네가 엄마 가게 살린 그 솜씨로 우리 가게도 좀 살려봐라. 하지만 저도 일본식 술집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술이 중심이 아닌 식사 중심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남편은 제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주방장하고 의논한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좀 쓰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일본 가정식 음식점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술도 팔기는 했지만 그건 주가 아니었고요. 거기에 맞춰 가게 리모델링을 살짝 하려는데 남편이 대출을 더 못 받는다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포기하고 술집 분위기 내는 장식품만 다 떼어버리고 시작했네요. 그렇게 1달, 2달 시간이 가고 좀 어려운 시점도 있었지만 제가 원했던 젊은 사람들이 기분 내려오는 가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어도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 얼른 포장과 배달에도 힘을 썼고 워낙 저희 가게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어렵기는 했어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럴 때 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하더군요. 저보고 틈틈이 자기 가게에 들러서 디저트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가게를 인수하고 1년도 안 돼서 저랑 일했던 매니저와 베이킹 담당을 다 내보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매니저와 베이킹을 하던 사람은 제가 알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튼 요새 코로나인지 뭐 때문에 손님들도 안 오는데 가게도 맨날 돈만 까먹고 있으니 미치겠구나. 우리 디저트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은데 네가 틈나는 대로 와서 좀 봐라. 그럼 사람을 바꾸시던가 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어도 전문가처럼 하지는 못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데에 쓸 돈이 어딨냐? 그냥 네가 와서 하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너 내가 도로 가게 뺏었다고 지금 삐딱하게 나오는 거냐?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한테 악담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느니 내가 가는 게 낫겠다는 마음에 가게를 갔어요. 보니까 가게에 정직원은 없고 알바생 둘만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애정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가게에 마음 들여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부를 때면 가게에 가서 디저트 만드는 걸 봐줘야 했어요. 물론 제 가게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 일을 못 보는 날이면 남편은 그걸 가지고 짜증을 냈어요. 가만 보니 이 사람들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제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그것만 갖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챙겨야 했고요.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기는 했지만 데리고 집에 오는 건 제가 해야 되는 거라 그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었어요. 너무 고된 생활을 계속해서인지 저는 심한 위궤양에 걸려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됐고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한테 경고까지 받았네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본 식당 주방장이 어느 날 저한테 귀띔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 없을 때 와서 자꾸 돈을 빼간다고요. 한두 번은 모르는 척 할 수 있지. 근데 박 사장, 나도 여기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데 계속 저러니까
나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물론 김 사장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자기 마누라가 애써서 일으켜놓은 거 마누라 몰래 자기가 곶값 빼먹듯 쏙쏙 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매출 기록하고 돈이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편하고 그걸 갖고 말씨름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 만큼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든 나랑 우리 아들 먹고 사는 데에만 지장 없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막히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절친이었어요. 그 사람도 더는 저 혼자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수씨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동안 봐서 알잖아요. 태우가 제 친구여도 진짜 재수씨한테 너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재수씨, 제 이야기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태우 그 자식 주식으로 돈 날려먹고 그 다음에 코인하다 또 날려먹었어요. 그러더니 한탕에서 메꾼다고 여기저기 기웃대더니 요즘 내기골프에 미쳐있더라고요. 걔 거기 갖다 바친 돈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재수씨 가게에서 빼가는 것 같고요. 그걸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그런 지 좀 된 거 맞죠? 재수씨도 눈치는 채고 계신 건가요? 내기나 하고 다니는 건 몰랐죠. 단지 뭔가 있구나 하는 건 알았어요. 전처럼 와인 알아보러 해외에 잘 나갈 수도 없는데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때가 적지 않으니까요. 좀 일찍 알려주시죠. 그랬다면 제가 무작정 참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태호가 저랑 오랜 친구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까지 고민 많았어요. 그건 좀 알아주세요. 친구도 친구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자기 친구 가정이 파탄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말했다는 건 그만큼 저를 또 좋게 봤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저는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이 지방에 국내산 와인을 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미행을 했어요. 흥신소 같은 데에 맡기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제 핸드폰에 현장을 담아오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숲속 어느 골프장에 가더니 거기서 미친 듯이 골프만 치고 있더군요. 그래놓고 번번이 지고 큰 돈을 상대에게 현금으로 줬고요. 그런 현장을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후 저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당장 제가 하던 가게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 가게 내 이름하고 공동명의인데 나더러 나가라고? 내가 다 살려놓은 가게인데? 미쳤어?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 네 이름 공동명의 계약서 쓰고 몇 달 뒤에 다시 이름 바꿨어. 내 걸로. 근데 너 그거 증명하려면 아마 힘들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나가. 지금 네가 유책 배우자야. 그런데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쳐?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되는데 그 가게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위자료로 줄 가게는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 인간은 제가 지랑 더는 살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아주 배째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한다는 말이 없는 집 딸 받아줬더니 뒤통수 친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내기골프 치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보더니 말을 좀 바꾸기는 했지만요. 애 양육비는 보내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그것까지 안 줄 수는 없지 않니? 대신 너 먹고 쓰는데 한 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두 번도 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쇼부를 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주겠다고 한 가게는 정말 거의 망해가는 와인바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 가게가 시어머니한테 뺏긴 가게보다는 가격이 더 되긴 했죠. 그래서 계약서 제대로 쓰고 그 가게가 제 명의임을 공증까지 받고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검토하고, 그리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섰어요. 두 번 당할 순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죠. 그래서 당분간 아들하고 같이 지낼 월세를 얻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는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괜찮다고 다독이셨고요.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가 우리 딸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 줄 미처 몰랐네. 정말 미안해. 이제 마음 좀 놓고 편하게 살자. 엄마 아빠가 힘닿는 대로 너랑 우리 서준이 지켜줄게.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말씀에 전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 달 정도는 휴식을 취한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재단장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도 그동안 이쪽 일을 하며 이 사람 저 사람 신뢰관계를 잘 쌓은 덕분인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연인들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친구들끼리 와서 즐겁게 와인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련됐지만 아늑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음식을 해서 내보내는 주방과 별도로 와인과 무알콜 칵테일을 준비해주는 바를 마련했죠. 조명도 은은하고 너무 밝지 않게 했어요. 무엇보다 기본으로 나가는 서비스 안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서비스를 고급스럽게 받으면 손님들 기분이 좋아서 다른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더라고요. SNS에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저와 친분이 있던 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에 오픈일에 좀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셔서 음식도 많이 시키시고 와인도 많이 팔아주셨어요. 그때 포스팅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 정말이지 3달이 지나고 나니 저희 가게는 계속 손님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친구가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넘긴 디저트 카페까지 인수해서 보기 좋게 성공시켰네요. 친구는 저희 재능을 믿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해준 건데 자기가 할 때보다 더 잘 됐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한테도 꼬박꼬박 매출해서 얼마씩 떼어 보냈어요. 이런 돈관계는 친한 친구들일수록 철저하게 하는 게 의상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처음에는 양육비를 좀 보내다가 점점 보내는 날짜가 늦어지더니 결국에는 아예 끊기게 됐는데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장사가 안 돼서 처분한 가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양육비 때문에 남편 가게에 가본 후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너 그동안 이 가게로 돈 벌어들인 거 다 혼자만 먹고 썼다며? 그래놓고 양육비 안 보낸다고 우리 태우를 찾아가? 네가 마음보를 그렇게 쓰면 되겠어? 이제부터라도 여기 수입 반은 나한테 보내라. 제가 이 가게 수입을 왜 아줌마한테 주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어머, 얘 좀 봐. 진짜 수준 낮은 거 이제는 감출 생각도 안 하네. 아줌마.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지만 내가 서준이 친할머니야. 그리고 이 가게도 내가 태우한테 돈 빌려줘서 차린 거다. 이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은 무조건 반은 나한테 오는 거였다고.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길래
내가 더는 못 참겠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당장 수입 반을 나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해야겠다. 아니,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이 가게 제 건데 혹시 그거 모르고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가게를 태호가 너한테 아예 넘기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위자료 대신 이 가게 저한테 넘겼어요. 다 망해가고 평판도 안 좋던 가게요. 보시겠어요? 하며 저는 가게 등기부 등본에다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썼던 계약서에 변호사한테 자문받았던 증거자료와 공증받은 것까지 다 내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는 한동안 저를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만 좀 쳐다보시고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좀 나가주시겠어요? 저 일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오픈할 때 다 됐어요. 예, 너 우리 태호랑 다시 합칠 생각은 정말 없는 거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해도 예정을 생각해서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있다. 이참에 우리 재결합론이나 해보자꾸나. 저 아줌마가 왜 그러는지 다 알겠거든요. 돈 때문이잖아요. 지금 아줌마도 돈줄 다 막혔고 그 인간도 돈 못 벌어서 이러는 거죠. 아줌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 이혼할 때 못 사는 집 딸 데려왔더니 뒤통수 친다면서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다가 그 인간 내기골프 증거 들이미니까 양육비만 준다고 했고요. 저야말로 예정을 생각해서 그 인간이 양육비 안 보내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만히 못 있죠. 양육비 안 주는 것부터 이렇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전부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주변의 일로 증언해 줄 사람도 차고 넘쳤어요. 제가 가게 살려놓으면 홀랑 뺏어간 게 2번이나 있잖아요.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자기네 증언 필요하면 다 말하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대기하고 있겠다고요. 그리고 저 예정을 생각해서 참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머님이 뺏어가진 처음 가게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도로 법적으로 가져와 봐요? 뻔뻔하게 나온 대가 톡톡히 치러 보실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시근덕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가게를 얘 혼자 명의로 해줘서 이 사달을 만들어? 어? 내가 절대 여자한테 단독 명의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나중이라도 몰래 바꿨어야지. 퉁신같이 나한테서 뭘 배웠어? 어? 그러자 핸드폰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년이 어찌나 깐깐하게 굴며 공중에 변호사 대동해 아주 웃기더라고. 나도 진짜 억울하고 아까워서 환장하겠으니까 사람 좀 그만 긁어. 저는 열받아서 시어머니 핸드폰을 확 빼앗아 낚아챘어요. 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누구 보고 감히 년이라고 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뭐? 억울하고 아까워? 장사 잘못해서 말아먹은 게 누군데 아깝긴 뭐가 아깝다는 거야? 너 딱 기다려. 너 양육비 제대로 안 준 거 다 신고해버릴 거니까. 알았어? 야, 너 다 들었어? 대체 엄마는 어디 가서 전화를 한 거야? 여기가 어디냐고? 바로 내 와인바다.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미안해,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부탁이야. 나도 양육비 보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돈 버는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랬어.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 우는 신용을 하며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아까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다오. 신고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나 때문에 기분 상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화 풀고 무슨 신고를 하고 그럴 생각만은 하지 말아다오.
부탁이야, 응? 당신이 진짜 우리 서준이 할머니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치떨려. 당신 언제 한번 서준이 보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생일 선물 한 번을 사줬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서준이 할머니를 내세워? 나는 댁들이 나한테서 가게 뺏은 것보다 그게 더 괘씸해. 그러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알았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전 남편 욕을 하며 가게를 나갔어요. 바보 같은 게 가게 명의를 제 걸로 해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나요? 정말 끝까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가며 재결합 같은 개소리를 멍멍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한테 걸려서 동네 망신 톡톡히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고요. 이 미친 인간들이 내 딸 인생 망칠 뻔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 니들 진짜 콩밥 좀 먹어볼래?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다고 니들 무시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니들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쳤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남의 딸 능력에 빌부터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엄마가 돼서 우리 딸 결혼 생활을 못 지켜줬어도 이혼하고서까지 괴롭힘 당하는 건 못 본다. 내가 아는 사람 전부 끌어대서라도 니들 철저히 밟아버릴 테니까 어디 또 올 테면 와봐.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과 친정 부모님의 호통이 통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지금 저는 우리 아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거주용 오피스텔도 하나 사서 월세를 주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집으로 이사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결혼할 때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이혼했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혼 후 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한테도 한 방 먹인 것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 짓고는 해요. 물론 복수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못 살라고 저주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과 마음 편히 잠들고 깰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